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속닥속닥 미래 접속 4.0의 이광현입니다. 오늘도 이 생활 속에 스며든 과학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실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그 세상에 대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우리가 영화라든지 뭐 소설을 봤을 때 2020년이 되면 2020년. 뭐가 좀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많이 바뀌었나요? 많이 바뀌었죠. 10년 전만 해도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상상을 잘 못했어요. 10년 전에 있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10년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전철 안에서 뭔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출퇴근을 한다? 이거 없었어요. 별로 바뀐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아직도 정말요? 내 손으로 이빨 닦아야 되고 비 오면 세수도 우산 내가 해야 들어야 되고. 힘든 게 많습니다. 사실 저는 하늘에서 차가 날 줄 알았어요. 이 시간이 오면 맞네요. 하늘에서 차가 날 줄 알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미래의 상황을 한번 그려봐라 이러면 보통 지붕이 열리면서 자가용 비행기가 이렇게 네. 2000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 그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 미래의 그 암울한 모습을 그 그린 영화. 그게 해리슨 포드 주연. 그게 2019년이거든요. 아, 옛날 영화 보면 생각보다 그 해가 2000년대도 많더라고요. 백투더퓨처 10년까지 벌써 안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노스트라다무스가 벌써 지구 멸망시킨 지가 몇 번. 그렇죠. 19년 됐네요. 멸망하고 난 지 10년이 됐죠. 결국 세상은 좀 변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많이 변했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게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비판적이에요, 이렇게. 지금 어쨌든 우주까지 못 가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준궤도 우주 여행 상품 이렇게 부르던데 그거를 KB 홈쇼핑에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예, 학술적인 우주와 그 우리가 느끼는 우주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그 준궤도상에서 여행을 즐기는 이런 일은 곧 일어날 것 같아요. 우주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렇죠. 우주는 아닐 거예요. 플라잉카라고 날아다니는 자동차 정도는 보급이 돼야 되는데 샘슨 모터스가 작년에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약속 못 지켰고요. 아직도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로펠러가 돌아서 그 드론처럼 날아다니는 차가 아니라 그 중력의 비밀을 풀어갖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아, 중력장을 막 변화시켜요? 만드는 이런 자동차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점차 가까워 오고 있긴 한데 상상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택시도 부를 수 있고 또 대리운전 기사도 부를 수 있고 대리운전 기사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 아, 세상 술을 많이 드시다니. 그런 세상까지 아니요 많이 사용하진 않고 누가 사용하는 걸 봤는데 아, 옆 사람이요? 아무튼 네, 그런 이미지가 세상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나눈 대화 속에 오늘 토크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자동차와 첨단 기술이 만났다. 똑똑해진 미래 교통이 삶의 방식도 바꾼다. 단순한 이동 수단에서 생활 공간으로 진화한 자율주행 자동차. 차 안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잠을 자고 쇼핑까지 상상 속에서만 꿈꿔왔던 미래. 지능화된 모빌리티는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생활의 중심이 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알아본다. 네, 자동차가 단순히 움직이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또 호텔일 수도 있고 심지어 카페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게 가능한지 오늘 자율주행 자동차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전문가 교수님 한 분 모셨습니다. 와주세요. 네. 이제 미래에는 그 차 안에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는 날이 오긴 오는 겁니까? 아, 오겠죠. 우리가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이렇게 봤던 것들이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우리 곁에 다가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면 기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몇 년 후는 아니더라도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겁니다. 사실 그 말 나온 김에 각자 원하는 자율주행차를 어차피 상상이니까 상상이니까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운전 중에 뭐 문자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기사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때 좀 위험한
순간들이 많아서 일을 좀 할 수 있는 자동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피스 공간이 필요하신 거네요.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오피스 공간이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것보다도 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에서. 네. 밤에 지금도 대한 잠은 잘 수 있잖아요. 앉아서 자면 되잖아요. 아니 운전 중, 이동 운전 중에. 아직. 차 안에서 좀 뭔가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일단 떠오르는 건 캠핑카잖아요. 그렇죠. 한번 네. 가보긴 했는데 캠핑카에서 그러면 자율주행 기능을 좀 얹은 거라고 상상하면 되나요?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카를 개발해서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퇴근 후에 그걸 이제 숙소로 사용한다든지 뭐 이동 중에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지금 개발. 왜냐하면 그렇게 1인 가족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거와 호텔, 숙박 이런 것까지 파괴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집값도 좀 떨어질 것 같긴 해요. 부동산 정책으로 자율차를 왜냐하면 집에서 안 살고 차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사람들이 집에 약간 좀 집착하거나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좀 그럼 원룸이네요. 그럼 투룸차도 있어야 되고. 아니 그 아예 자동차 그 주차 타워에 차를 다 하나씩 넣어놓으면 이거 빌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괜찮죠? 그러면 지금 나온 차들의 어떤 그런 스마트한 기능들이 자율주행차로 가는 어떤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초창기에 어떤 소프트웨어나 그 인공지능 기술들이 하나씩 접목해 가면서 점점 이제 지능이 높아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고 네.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능력을 이제 넘어서는 그렇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서 누구를 넘어서느냐, 바둑을 저만큼 두느냐, 이세돌만큼 두느냐,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그 내부 구조는 지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변형을 하는 거겠죠? 아닙니다. 내부 툴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왜 식으로요? 차가 보면 그러니까 운전 앞쪽을 보고 앉는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전석처럼 응접실처럼 만들 수도 있고 뒤로 제껴서 완전히 침대처럼 만들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냉장고처럼 생긴 거예요, 자동차가. 아, 길게요? 그래가지고 서서 가는 동안에 근데 그거 그 커브 괜찮을까요? 아, 그러네요. 손잡이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나온 이런 편리적인 것들은 꼭 자율주행으로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자율주행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 자율주행차라는 개념이 좀 재미없다고 볼 수도 네,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하는 게 또 취미이기도 한데 그러면 자율주행? 운전대를 놓는다? 그게 해방으로 연결될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직종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승마는 존재해요. 예전에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는 그 이동수단이었지만 지금의 승마는 스포츠로 진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운전하는 것도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나 또는 이제 스포츠 같은 거로 진화할지도 모르죠. 어떤 특정한 운전하는 공간에서 나는 한 300km, 400km 달릴 그런 게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진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나 바이크를 타듯이 그죠? 차가 말이라는 있음에도 게 불구하고. 원래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초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딜 데려다 주거든요. 김유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술에 취해서 그렇게 엎드려 비교하니까.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말이 알아서 했잖아요, 그거를. 여자한테 데려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목을 치는 게 말이 돼요, 그건? 자동차 탓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뭐 성별과 관계없이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자동차 홀로그램을 준비해봤습니다. 명차도 있고 또 자율주행차도 있고 지금 보면 전격 제트 키트를 참 모른 척 하고 싶긴 한데 압니다. 추억 돋는 네, 분이에요, 무슨 차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사실 차 3개 나왔는데 앞에 2개는 알겠는데 그 마지막 거는 그냥 일반 차처럼 생겼는데 저 까만 차 그걸 몰라요? 그게 뭐예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엄청난 차인 거죠, 저게? 그때 당시 이미 자율주행차였구나. 네네. 요즘에 경찰차에 보면 이렇게 빛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게 키트에서 처음 등장한 램프입니다. 말할 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하죠. 일단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계에다 대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음성 인식이 돼요.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다 알아듣고. 그랬던 영화였죠. 이 자율주행차 연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사실 자율주행차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의 하나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1950년대에도 연구를 했고요. 아, 50년대부터? 네, 50년대에도 연구를 했고 60년대에도 연구를 했고 이게 도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대열을 지어서 군집 주행이라고 그러는데 군집 주행을 하는 연구를 80년대에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에 모 대학 교수님이 스스로 개조하셔서 이제 그때 그걸 해서 시내에서 주행도 성공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진짜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공대의 그 캠퍼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실이요? 차가 아, 차가? 네, 차 주차해놔야 되잖아요.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그래갖고 학생들이 그 근처에 가갖고 계속 이렇게 그 있잖아요. 아이들 왜 창밖에 사탕 가게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거기 가면 공대생들이 항상 이렇게 차에다 대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 자율주행 기술이 군산부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모든 기술들이 군용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터넷도요. 그 군용 통신이었어요. 70년대 시작했던 개발이 80년대 미군 전산망을 깔게 만든 그것을 95년에 WWW 등장과 함께 인터넷의 세상으로 만든 이 구조였거든요. 그런 구조 굉장히 많이 보여요. 자율주행차 처음에 굉장히 많이 투자했던 곳이 미국 국방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부에서는 그럼 뭐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하려고 하는 거냐? 네. 좀 불편한 진실인데 전차나 장갑차를 무인화시키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버튼 하나 누르면 쫙 막 부대가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전차 장갑차가 앞에서 전쟁을 치를 때 폭격을 맞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군인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무인 전쟁의 그 어떤 하나의 열쇠 어떤 게 시작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있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뭐 카네기 멜론, MIT, 뭐 GM 이런 거에 그 모든 멤버들이요. 그 2007년도에 그 달파라고 하는 그 미 국방성에서 그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거기서 달파 그랜드 챌린지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사막을 자율주행으로 완주하는 게임을 네바다 했는데 사막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승하고 준우승하고 참여했던 그 멤버들이 지금 핵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때 있었던 그 학생들 중에 창업을 해서 또 굉장히 성공한 학생들도 있고 저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제 친구예요. 2007년 그 다파 챌린지의 그 어반 챌린지 때 저희 학교가 3등을 했는데 3등인 친구들이 지금 재벌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했냐면 그 요즘은 상식처럼 얘기되고 있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그 자율 1차선이었다가 2차선 그러니까 바뀔 때. 차선이 이렇게 바뀔 때 삑삑삑삑 네네네. 해주는 거 그거를 팔았어요. 특허를 해갖고 그때 다파 챌린지 때 자기들이 만들었던 기술이죠. 그리고 자율 주차, 자동 주차 시스템 요런 거 지금 있는 하나씩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 친구. 그럼 그런 친구 있으면은 교수님은 자율주행차 좀 더 빨리 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타보긴 했죠. 어땠어요? 그 얘기를 왜 지금 하세요? 진짜 그 얘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저희는 지금 한 번도 못 타봐가지고 아니, 상상을 이러고 계속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진작하셨어요. 근데요, 잠자면서 타야지 그게 진정한 자율이지. 이거 사고 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타면 그게 무슨 자율이에요. 불안감이 높았나요? 그럼요. 엄청 불안해요.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뒷자리에 타고 있으면 불안하죠. 점수로 그리고 특히 매기면 내 친구가 프로그래밍을 했어. 믿어줘요? 안 믿어주죠.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왠지 친구가 의사면 안 돼. 갑자기 친구를 자랑하다가 분위기 바뀌네요. 네. 군사 기술에서 시작됐어도 미래 우리 생활을 바꾸려고 이 자율주행차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2030년이 되면 몇 프로가 자율주행차가 된다더라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또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지금 말 나온 김에 어느 나라가 걱정이 가장 되거든요. 좀 미국인가요? 아무래도 미국이 먼저 시작했고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중국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일본이 아니고 중국이 더 앞서 있나요? 일본은 제 생각에는 뭐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앞설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일본이 원래 자동차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자율주행에서는 그렇게 못 앞섰을까요? 일본은 좀 아날로그 시대 때 너무 그 기술이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디지털로 이전하면서 좀 주저했던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디지털에서 많이 앞서서 반도체나 이런 거 우리가 이 일본보다 아날로그 앞서고. 시대에는 사실 일본 전자제품이 그렇죠. 강세였는데 네.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강세인 것만 봐도 시스템을 만들 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네. 휴먼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드웨어로 구동이 되는 기계 장치라고 우리는 생각을 네네. 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건 소프트웨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방향이 좀 달라진 거고 또 다른 나라들은 뭐 레이서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인간이 휴머니 능력이 더 뛰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는 이유는 미국에 이제 중국인 과학자들이나 유능한 학생들이 굉장히 유학을 가서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그런 그 구글이나 이런 데 있다가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스타트업을 만들거나 이러기 때문에 기술이 많이 전달이 돼서 또 중국의 유명한 회사들은 대부분 창업자가 중국인이면서 뭐 어떤 회사는 창업자는 중국인이고 연구소장은 미국 국적의 중국인인데 둘이 부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굉장히 기술이 많이 중국 기술이 미국 기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선진화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차에도 표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많은 표준이 필요하겠죠, 기술에는. 그거를 표준을 만드는 주체는 누군가요? 여론 아닐까요? 여론.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런 게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표준이라는 거는 힘싸움, 힘겨루기 같아요. 자, 이렇게 하자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힘겨루기 싸움이 지금 한판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표준 기술에 못 들어가는 기업은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먼저 선점하는 거 아니에요? 선착순처럼 누가 이거 먼저 우리 하자 하고서 계속 밀고 나가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표준도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누가 힘센 사람 또는 기술적으로 완성이 빠른 사람들이 내가 이거 했으니까 다 여기 붙어. 따라와. 여기 붙어. 여기 그럼 붙어. 다 붙는 거죠. 근데 또 너무 힘의 논리에만 치우치면 또 안전 문제가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표준에는 전문적으로는 두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표준이 있고요. 하나는 예. 사실상의 표준입니다. 그 법적인 표준을 만드는 국제기구가 있어서 유엔기구처럼 각 국가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고요. 사실상 표준은 어떤 기업이 그 제품의 시장에서 시장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을 때 네. 그걸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표준이 돼버리는 것이라 자율주행차도 이제 어떤 기업이 먼저 아주 앞선 기술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다면은 그게 표준이 될 것이고요. 또 그런 기업들은 이제 그걸 어떤 법적인 표준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표준을 만들면 그 기술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표준화 단계를 거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표준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지도 같은 거. 그러니까 고정밀 지도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모든 자율주행차가 같은 지도를 볼 수 있느냐. 전국을 다 3D로 지도로 만들어 놓고 예. 이것을 누구나 다 사용하는. 예, 지도의 어떤 데이터의 형태라든지 지도를 서비스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표준이 필요하고요. 표준화라고 하는 게 독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선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USB 메모리 다들 갖고 다니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파일을 담아서 저기다 꽂아갖고 보내줘야 되는데 컴퓨터마다 다 달라. 컴퓨터마다 달라. 꽂는 모양이 다 달라. 나는 네모난데 여긴 세모야. 집에 있는 거는 별 모양이야. 이러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기술 발전도 빨리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 법, 규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뭐 한 사람이 막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참 편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다 이뤄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집단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약속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그 선이 참 애매하죠. 아니 근데 실제로 좀 그 정보를 많이 공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테슬라나 도요타 같은 데서도 특허를 내면 이제 내 거고 돈을 내고 딴 사람이 써야 되니까 특허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특허를 막 5,000개가 넘게를 무료 그냥 막 공개를 공개해버려. 다 했대요. 그러면은 이거 돈 벌 기회를 오히려 잃는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선점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건지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쪽으로 기업을 움직이게 해서 그 시장 자체를 그냥 키우는 효과가 자, 좋은 기술 있어. 내가 개발했는데 너 써. 그러면은 진짜 좋은 거야. 근데 공짜로 쓰게 해줄게. 막 이러면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표준화의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팔 수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약간 미끼 상품 같은데요. 아, 좋은 표현이에요. 미끼 상품. 촉 주듯이. 이게 상품이라고 하면 그만큼 어떤 좀 갖고 오는 것들이 큰 건가요? 자기 진영의 아군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 기술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쓰는 데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자기 기술을 썼기 때문에 공개된 거잖아요. 그 기술을 공개했다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건물을 지나가는 사람이 다 쓸 수 있게 해라. 그럼 많은 사람이 모여들 거고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 광고를 붙인다든지 그랬을 때 또 수익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먹는 걸로 비유하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떡볶이 가게가 있는데 내가 이 떡볶이에 자랑할 만한 레시피를 갖고 있어서 손님이 많은데 이걸 다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테슬라가 그건 다른 기술을 다 거지. 공개했지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진짜 핵심 기술은 뭔지 모르죠. 이렇게 떡볶이를 전시하는 거야. 이렇게 떡은 자르는 거야. 이런 건 다 공개한 거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떡볶이처럼 기존에 있는 음식이 아니고 떡무침 이렇게 없는 음식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알고 먹고 많이 사줘야지. 소문나고. 네, 그래야지 자기도 장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와닿네요. 네. 기술이 내 거다 하고 안 보여주면 사람들이 떡무침이 뭐냐 이러고 안 하지만 장맛은 갖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떡을 써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죠? 그릇에 어떤 뭐 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만 공개를 하고 장맛은 공개하지 않는 진짜 핵심 기술은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테슬라도 그 할머니 손맛처럼 그 장맛을 숨겨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추측이겠습니다. 추측이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인데요. 네. 이런 거 재밌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진짜 맞추면 때 어떡하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기술은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회사인데 네. 어떻게 하면 배터리를 가장 오래 쓸 수 있을까? 그 스마트폰도 똑같은 1시간을 충전했는데 누가 더 오래 쓰느냐가 기술이잖아요. 테슬라는 그 기술을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기술은 공개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이 테슬라하고 협업을 하자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파나소닉하고만 하지 다른 회사한테는 그 배터리 공급을 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파나소닉한테는 왜 해준 거예요? 둘만의 이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절친. 며느리와 시어머니처럼 둘만 딱 같이 개발해서 가지고 있지 다른 회사가 들어왔을 때는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숨겨놓은 거를 교수님은 일단은 그 전기차의 어떤 배터리의 그 충전 방전의 수명을 오래 하고 같은 배터리로 주행 거리를 길게 하는 사실 기술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솔깃한 그렇죠. 부분이긴 해요. 비용 문제니까 어떤 거 좀 근데 또 자율자동차를 테슬라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사실 테슬라의 자율자동차가 사고 내는 영상 뭐 이런 것도 유튜브에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간 내에는 뭔가가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가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이 내용이 없잖아요. 한참 들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모를 때는 길게 말해요. 어쨌든 차는 어디 이동할 때 쓰는 건데 이게 자율주행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내 삶이 엄청 획기적으로 달라질까? 이런 게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그 자동차 회사들이 원래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제는 아예 자동차를 팔지 않고 서비스를 팔겠다 이런 회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바뀌고 있는 거죠. 네네.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자기네들은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모빌리티는 이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동하는 동안에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음악을 틀어줄 건지 책을 읽게 해줄 건지 잘 시간을 줄 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차를 한 대 판다고 했을 때 엔진을 파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하는 서비스를 파는 거죠. 생활을 바꾸게 만들고 그 생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는 거고 그 새로운 산업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일본은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 우리보다 늦었네요. 우리는 판교에도 있는데. 네, 그렇긴 한데 실력이 얼마나 될지는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든 자동차 회사가 서비스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발상인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에선 또 사람을 태운 무인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까 판교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몇 가지 시범 서비스가 시작이 됐죠. 자율주행차를 저희가 정류장에서 찍으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바로 오거든요.
다니는 자동차인데 알아서 운전해서 그 지정된 곳에서 내려주고 타고 이래요. 처음에 제가 바뀌었을 때는 항상 여기 친구들하고 놀러 기숙사 쪽으로 가면은 걸어서 계속 올라왔어야 되는데 저거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불러서 타고 올라가면 편하게 가서 그냥 편하게 놀고 내려와가지고. 자율주행 셔틀은 자기 셔틀 안에 위험 주변 상황들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있고요.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현재 위치하고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경로를 판단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보행자나 차량들이 있을 때 자체 센서를 통해서 상황을 인지하게 되고 정지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그런 경로를 판단해서 스스로 이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제3자인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정책들 굉장히 부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수준도. 네, 실제로 어땠습니까, 교수님? 후발로 늦었지만 지금 굉장히 열심히 정부도 굉장히 많은 정책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을 내고 있고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자동차 기업만 자율차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구글이나 이런 미국에서도 자동차 기업이 아닌 IT 기업들도 많이 연구하듯이 우리도 통신 회사들도 열심히 하고요. 통신회사, 인터넷 네, 인터넷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 회사에서도 이 자율주행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통신의 하나의 시장이 열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휴대전화가 우리나라에 한 5천만 대 정도 보급이 돼 있어요. 스마트폰이. 예, 그래서 인구 한 명당 폰이 한 대가 넘거든요. 네. 더 이상 폰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폰을 팔 수 있는 것이 차가 된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기가 운전을 안 한다고 하면 영상 같은 걸 봐야 되는데 네. 그걸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으려면 데이터 굉장히 좋아야죠. 많지 않겠는데요. 5G대 자율주행차다 이렇게 5G 시대 그렇게도 말하지만 또 인공지능을 붙여서 말하기도 하고 표현을 좀 다르게 보는데 그럼 연구자마다 좀 입장이 다른 건가요? 자동차가 만약에 네. 인공지능을 탑재하지 않고 예. 무조건 서버에서 통신으로만 데이터를 받는다고 하면 1초만 통신이 끊겨도 100km로 다니던 자동차는 한 30m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눈 감고 가는 거죠. 네네네. 위험한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 어벤져스 같은 데서도 보면 마지막에 그 외계인의 모선을 이렇게 부수고 나면 모든 로봇들이 다 멈추고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멈추는 거죠. 그럼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이 지연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로우 레이턴시. 예, 그 이제 전문적으로는 우리가 레이턴시라고 그러는데요. 접속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 여기서 내가 최정문님한테 얘기했을 때 거의 지연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리액션 바로 만약에 오죠.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워싱턴에 있는 최정문 특파원. 네, 여기. 그게 거의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로 가는 게 이제 지연이 없는 통신이 되는 그럼 자율주행차도 지금처럼 통신사별로 다르나요? 그러겠네. 가입할 때. 네, 가입할 때. 이 패키지로 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차별화된 같은 S사나 A사의 네. 폰이다밖에 차별화가 없는데 자동차 기술에서는 기술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입자는 이런 자율주행차 기능이 더 있다.
굉장히 큰 어떤 마케팅의 포인트. 광고에서 달라지겠네요. 그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빠 뭐 자동차에 와이파이 좀 켜줘 그러면 너는 통신사가 다르잖아. 이렇게. 가족 패키지를 해야 가족 패키지.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 아마존, 바이두 이런 ICT 업체라고 하잖아요. 이런 네. 업체들이 수년 전부터 이제 본격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자동차 회사보다 이런 회사들이 좀 이 모빌리티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여기서 이제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이제 더 이상은 자동차가 아니다.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파괴인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이 지금까지는 이런 영역들이 존재했는데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요소들은 그 영역을 다 흐트러뜨리거든요. 자동차 산업인 줄 알았더니 컴퓨터 산업이고 또는 뭐 운송업인 줄 알았더니 숙박업이고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양상을 우리가 잘 적응하고 대비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예를 들면 호텔을 예를 들면 지금은 호텔을 어디 가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어느 호텔이 있는지 닷컴을 찾거나 B&B를 찾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텔이 사실은 주류가 아니고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IT 기업이 호텔의 영향을 다 가져가서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떼죠. 수수료를 가져가. 그러니까 사실은 호텔은 호텔 열심히 일을 홈페이지에 했... 들어가서 예약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또 이제 호텔에 전화 걸어서 방을 호텔에 예약 안 전화를 걸어서 하질 않죠. 자동차도 이게 IT 산업에 아직 자동차가 아직까지 IT 산업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이 나오면은 IT 산업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네이도에 빨려 들어가는 역할이 돼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자동차 회사들은 그게 두려운 것이고 자기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애플이 자동차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했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 그쵸. 거네요. 그러면 지금의 기술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게 궁금해요. 네. 지금 신호등을 보고 차선을 보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차가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뭐냐면 갑자기 신호등은 무시하고 그 모범 운전사가 나와서 수신호로 가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차가 그걸 사람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 저 신호등을 보면 안 되고 수신호를 봐야 되는구나.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차는 그걸 이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계적인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규칙이나 룰을 이해해서는 주행이 가능한데 그렇게 예측 못했던 어떤 돌발 상황이라든지 인간은 충분히 지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 자율주행차 얘기 나오면 꼭 카쉐어링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뭐 우버 같은 서비스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카쉐어링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아주 조금은 시범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버 택시는 이용해 보셨죠? 네. 여행 갔을 때 사실 저는 장점이 더 많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렇게 차를 불러서 사용하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는 거죠. 그 정도 능력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또 내 위치가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불안하다는 생각도 같이 들긴 했어요. 그런 걸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기술 네. 요소들이 다 그런 면을 갖고 있어요. 편리한데 쏘다 보니까 좋아. 그런데 좀 무섭네? 라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겪고 그리고 있게 카드만 심어놓으면 바로바로 결제가 되잖아요. 너무나 무섭게도. 이게 약간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술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게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인터넷 어디 사이트 가입할 때 우리 약관 안 보고 막 가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가 바뀌고 뭐가 빠져나가고 뭐가 도움을 받는지 잘 모르면서 마구마구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가지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테크노포비아 같은 현상은 좀 있어요. 기술이 너무 무섭다. 기술 혐오자들.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해돼요. 글쎄요, 지금도 투지폰 쓰는 분들 저는 선배들 중에도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계세요? 투지폰 쓰는 분들? 휴대폰이 뭐죠? 그 폴더폰이라고 하나요? 네, 스마트폰 안 쓰고 너무 무섭다고. 오히려 그러면 진짜 말 타는 분들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도 이 카쉐어링 자율주행 연구에서 성과가 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네. 성과 자랑해 주세요. 뭐 크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에요. 크게 자랑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낮은 목소리로 하시면 되잖아요. 박수 칠 준비하고 있거든요. 경차를 이용해서 그 카시어링 서비스를 모 통신사하고 같이 시연을 하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고 그냥 목적지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차를 리턴하면은 리턴 버튼을 누르면 차가 이제 자기가 자기 알아서? 주차장을 찾아서 찾아가고 이런 서비스를 저 좋네요. 그거 테스트자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신기해? 뭐 와서 저희 연구실에 오시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럼. 자율차가 시대가 오면 예. 보험에 대한 개념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보험 제도도 크게 바뀌죠. 우리나라도 지금 자율주행차 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도요? 네. 누가 자율주행 가입하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보험 특약이라는 걸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 보면 특약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보험자 특약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자율주행차 특약이 있습니다. 얼마만 더 내면 돼요, 그럼 지금? 사고 운전자분은. 이건 비밀인지 모르겠는데요. 특약 비용이 0원입니다. 아, 현재? 정말요? 정말요? 사고가 안 나서? 완전 이제.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몰랐어요. 특약을 가입했는데 보험료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험이 나중에 있었군요. 되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사고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지를 기록하는 장치가 제대로 동작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가 그냥 운행하느냐보다는요. 그거는 쉽게 뭐 판단되지만 어떤 상황을 재현했을 때 이 상황이 녹화됐느냐 또 그게 운행 기록이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공개된 장소.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정확하게 찍혀가지고요. 그렇게 저장되게 돼 있고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 그 모든 운행 기록이 다 저장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그 데이터를 추적해 보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자동차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 자율주행차도 기능에 따라서 가디언을 붙이기도 하고 쇼퍼를 붙이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 차이점도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 상식을 책임지는 과학 덕후 곽덕이입니다. 쇼퍼와 가디언 무슨 말인지 답답하셨죠? 먼저 쇼퍼는 운전자 없이 이루어지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탑승객만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안전하게 운전을 해주기 때문에 탑승객은 시간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반면 가디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주행 안전을 보장하면서 운전 본연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죠. 쇼퍼와 가디언의 차이,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지금까지 곽덕이었습니다. 가디언은 자기가 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내가 운전을 도와주는 하고 거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쇼퍼는 내가 아예 운전을 아예 안 난 해요. 운전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쇼퍼 서비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쇼퍼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짐을 잔뜩 사와가지고 자동차까지 가가지고 또 마트에 카트에서 그거를 자동차에 싣고 막 이러는 게 복잡한데 내가 그걸 딱 담아서 이제 문을 나서기만 하면 내 차가 와가지고 문 열어주고 그럼 거기다 넣고 나도 타면 그냥 뭐 정신없지 않게 네. 그냥 집으로 알아서 데려다주고 이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쇼퍼 서비스는 비단 그 뭐 가구 회사든 뭐 어떤 특정한 영역은 아닐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면 저 음식점 하고 계시면 그 배달 서비스 이런 것도 쇼퍼로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현재 있는 그거 좀 서비스 중에 도입돼서 배달 팁 좀 싸줬으면 좋겠다. 사고 위험률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데이터가 좀 나온 게 있나요? 그 사람이 내는 자동차 사고는 대부분 차의 앞부분이 이제 손상이 되거나 파손이 됩니다. 근데 자율주행차는 사고가 난 게 보면 주로 뒷부분이나 옆부분이 다치게 돼요. 그럼 자기가 들이박느냐 누가 와서 들이박느냐. 받았냐.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차가 움직이는 게 기존의 운전자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들이 이제 상황 예측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우리 같으면 이제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주황색 불이 딱 들어오면 막 지나가는 사람 되게 많죠. 그쵸. 빨리 지나가야지. 그쵸. 그런데 자율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차는 앞에 차가 자율차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 차 가겠지라고 예상을 하면서 들어가다가 이게 갑자기 앞에 확 서버리면. 근데 자율차랑 그냥 일반 차랑 도로에 같이 있으면 혼란이 좀 많긴 할 것 같아요. 그런 혼란이 많이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 차가 자율차인지 어떻게 알 수, 번호판이 좀 달라질라나? 그래서 썬팅을 네. 하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 아, 잘 보여야 돼. 운전석에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뒤에서 볼 수 그런데 있게. 이건 자율주행차의 문제뿐만 아니고 보통 사람이 운전할 때도 앞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파악하려고 서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추월해야 되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속도가 평균 속도가 노란불인지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를 좀 표시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운전자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내가 추월할 건지 쫓아갈 건지 결정도 쉽고. 추월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아, 그렇죠. 속 터집니다. 그럼 버스 같은 경우가 이 자율차가 도입되면 좀 많이 바뀌겠네요. 많이 바뀌죠. 그 승용차를 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가장 사업화에 근접한 거는 트럭입니다. 물류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물류를 생각해 보시면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새벽 한밤중 이렇게 네. 그 길이 안 막히는 시간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힘든 직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율주행으로 하는 기술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근데 버스에 자율차가 장착이 되면 폭행 사건 같은 것도 좀 줄긴 하겠네요. 사실은 때리려고 했는데 운전사가 없는 거야. 운전사가 없잖아요. 기물 파손을 하는 그럴 수 있는. 국내에서 만든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런 거는 핸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좌석만 이렇게 승객석만 있는 거예요? 승객석만 있고 이렇게 옆에 앉을 수 있게 돼 있어서요. 그 포기려고 그래도 포길 데가 없습니다. 버스 기사한테 화풀이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버스도 자율차가 될 수도 있다고 했고 트럭도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만약에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택시 승객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 잘못인가요? 택시 회사 잘못인가요? 아니면 택시 운전기사 잘못인가요? 운전기사 잘못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그래도 책임은 회사가 질 그거를 것 같아요. 법적으로 보면 제어권을 가진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운전자가 제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어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할 때는 제어권을 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사의 책임을 일단 제조사가 그 제어권에 했기 때문에 제조사가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아닌 존재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책임지기 싫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피해가려고 하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경우에는 인공지능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도? 네,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운전면허를 합격하면 인공지능한테 운전면허를 주는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수해서 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어요. 네. 그러면 차를 감옥에다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제조사에서 그 어떤 물어주나요? 왜 사고가 났는지를 하고 그러면 이제 보험이나 그런 데서 이제 근데 나는 합의 보기 싫다. 꼭 감옥에 쳐놔야 되겠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동차용 감옥 만들어야 돼요. 자동차 회사의 사장님이 감옥 가는 거 아니, 아니에요? 어떻게든 감옥에 넣으실 것 그 같아요. 인공지능을 뭐 3년간 파워를 못 키게 한다든지 이런 형벌을 가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인공지능한테 1년에 3년 해가지고 너는 3년 동안 죽어 있어라.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재현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또 중요한 이슈로 들어오고. 재연을 다시. 재현. 그 상황을 다시 보기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록을 해놓고 그런데 그렇게 따질 때 우리가 그래도 사람한테 탓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장에다 차를 넣고 버튼 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거나 다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계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하다 사고를 나면 이 데이터는 자율주행차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재현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 어쨌든 정확하게 과실을 어떻게든 계산을 해낼 텐데 얘가 기계 입장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서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고 한다거나 인공지능이 교활해. 아니면 오히려 보행자 과실이 막 생각보다 너무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자율주행차만 타고 다니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자율주행차가 그 상용화돼서 출고될 때 지금 자동차의 성능 인증을 이제 해주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가 그런데 이제 그런 성능 인증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차의 사고 운행 기록이 적법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이런 거에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갖다 대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근데 윤리 문제뿐만 아니고 감정 문제도 있습니다. 네. 자동차처럼 위험하고 직결돼 있는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들은 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단지 그러면 나 팔 고쳐줘 이러면 기분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가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해야지 사람이 어디 다친 이게 데는 풀어질 수도 없으세요.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 자율주행 고생이 없다는 자동차가 거잖아요. 나는 과실 없는데 뭐요 이렇게 나오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제가 차가 가고 죄송합니다. 있는데 문자 메시지를 막 보내주. 그 서비스도 괜찮은데. 그 사과 사죄 서비스. 근데 그게 사죄라고 정말 진정성이 담겨 있는 그럼 앞범퍼가 땅에 닿도록 무릎을 꿇고
네, 아무튼 뭐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도 하고 관계도 좀 파악을 하고 이렇게 우리 생활을 바꾼다. 이 상상만 하면 현실이 되는 세상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이 자율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누워서 집에 가자. 정말 그런 시대가 열리면 좋겠어요. 저는 저의 좀 그 소망을 담아서 첫 차는 자율주행차로. 그러면 좀 아이고 나이가 빨리 안 되나요? 걸리지 않을까요? 좀 빨리 안 되나요? 교수님은요? 와야 될 미래. 결국에는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안전한 도로, 그리고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지언정 왔으면 좋겠다. 저는 희망 반, 우려 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많은 희망이 있지만 또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뭐 직업을 잃는다든지 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희망만 볼 게 아니라 우려도 같이 봐야 미래에 정말 그 기술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국민이 과학 덕후가 되는 그날까지 속닥속닥 미래 접속 4.0. 다음 주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Thinking about what I'm missing. I feel so good, I might just sing your dream, dance with 2 left feet. Won't let nobody take my happy from me. 에디야. 아, 저건가요? 오, 웬일이야? 우와, 일로 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